1화에서는 이제 내 스스로의,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면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누구한테 끌리는지 이제부터 끌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느끼는 끌림 또한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딱 끌림을 5가지로 분류한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sexual attraction이라고 해서 성적인 끌림이에요. crush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한눈에 반했다 이런 건데요. 상대와 좀 더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끌림입니다. 둘째는 sensual attraction이라고 해서 성적이지 않은 접촉까지만 바라는 끌림인데요. 이 끌림은 가벼운 스킨십 정도를 나눌 수 있는 사이를 원해요. 그리고 셋째는 romantic attraction 해서 상대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싶다. 흔히 이걸 연애 감정이라고 하죠. 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 넷째는 이제 platonic attraction이라고 해서 친구로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끌림입니다. 우정에 가까운 끌림이죠. 5번째는 aesthetic attraction이라고 해서 미적인 끌림으로 외모의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이죠. 연예인에 대한 동경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이 5가지를 좀 더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에스테틱 끌림은 널 보고 싶어. 그리고 플라토닉 끌림은 너랑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어. 로맨틱한 끌림은 너랑 사귀고 싶어. 센슈얼한 끌림은 너를 만지고 싶어. 그리고 섹슈얼한 끌림은 너랑 자고 싶어. 이렇게 나뉘어요. 사실 이런 끌림의 분류를 애정의 발전 단계로 생각하시는 사람도 많죠. 처음엔 보고 싶다가 사실 그 다음에 만지고 싶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연애도 하고 싶고 성적인 관계까지도 원하게 되는데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런 어떤 애정의 발전 단계로 끌림을 느낄 텐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분류가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끌림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제 플라토닉 하시면 사실 여자친구랑 가까운 관계만을 원하게 되나요? 저 지금 헷갈리는 게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단계인 거예요? 아니면 다 따로따로인 거예요? 따로따로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계처럼 밟아가도 상관은 없는 거죠? 상관없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이 연애할 때는 이거 단계적으로 밟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미적 끌림 갔다가 편해지고 친해지는 단계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맨틱 관계 갖고 싶다가 그 다음에 스킨십하고 이제 성적인 관계까지. 근데 이게 꼭 순서랑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처음부터 성적인 관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섹슈얼을 다 느낀 다음에 로맨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센슈얼까지만 원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플라토닉 끌림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애인 관계 아니더라도 뭐 친구라든지 뭐 또는 가족들한테도 느낄 수 있는 끌림이거든요. 저 플라토닉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왜냐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썸을 탔던 여자가 있어요. 썸을 탔던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우리는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 플라토닉이 뭐야? 이래 이걸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었어요. 이런 뜻이구나. 그냥 우정 이런 거. 근데 플라토닉 러브라는 그때 너무 헷갈렸던 게 그러면 나랑 뭐 사귀고 싶다는 게 아니야? 아니면 나랑 사귀고 싶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플라토닉 러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정도 아니지만 사랑인데 너랑은 뭔가 그 보통적인 사람들이 하는 사랑? 스킨십하고 이런 사랑을 원하는 건 아니야. 스킨십은 아닌 거죠.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도 이걸 보니까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하지만 이거를 한다라는 게 저는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럼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마크님 기준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플라토닉 어트랙션이랑 플라토닉 러브는 좀 다를 것 같은데 플라토닉 러브는 사랑은 하는데 관계나 그런 스킨십을 맺고 싶지 않은 관계라면 플라토닉 어트랙션은 그냥 우정?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차이가 있죠. 네. 그럼 어트랙션은 그냥 우정이고 러브가 사랑인 거죠? 그렇죠. 어트랙션은 끌림이라는 감정 그 자체예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길거리 지나는 모든 사람한테 어트랙션을 느끼진 않잖아요. 분명 어트랙션을 느끼는 대상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트랙션의 종류도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럼 플라토닉 어트랙션이 만약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하면은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토닉 어트랙션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이런 성적 끌림이나 아니면 로맨틱한 관계는 언젠가는 저는 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정과 가까운 친구 같은 사이가 좀 오래가지 않나 싶습니다. 불타오른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불타오른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5개가 다 중요한데 어떻게 저도 하나를 그래요. 단계를 원래 밟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5개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단계 밟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약간 처음에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는 계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가 이 5개 중에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나는 이게 없으면 이 사람하고 사귈 수 없다.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이성 친구나 아니면 동성 친구한테 어느 정도까지 외모를 가지고 사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지노선이 뽀뽀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이제 뽀뽀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사귈 수 있다고 그쵸.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효리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효리 씨가 그 김재동 씨한테 굉장히 인간적인 호감을 느꼈었는데 이 사람은 연애는 못하겠다고 느낀 게 뽀뽀를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상상을 했는데 뽀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김재동 씨랑은 플라토닉한 관계로 남기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셨다고. 좋은 기준 같아요. 그쵸? 젠제님도 뽀뽀가 기준인가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해보진 않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연애로 가기까지는 저는 센슈얼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은 게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가장 높을 시기가 20대 초반인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도 섹슈얼 어트랙션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0대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니 10년 만에 너무 바뀐 거 아닌가요? 10분만이요? 아니 10년 만에 섹슈얼에서 네. 플라토닉으로? 중간 그래프를 없이? 찾아보시면 정말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남성 그래프 확 호르몬이 떨어져요? 그렇게 확 떨어지는 거 아닌데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30대 이후로는 변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약간 사랑의 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원나잇을 내가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섹슈얼 어트랙션밖에 안 보겠고 결혼이나 진지한 관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좀 장기적인 관계에는 플라토닉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뭐 정착하긴 싫은데 그냥 그 떨리는 느낌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로맨틱 어트랙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끌림이 정말 다양한데요. 사실 이 끌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성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지향성하고 로맨틱 지향성 이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어요. 성지향성은 아까 얘기했던 섹슈얼한 어트랙션을 누구에게 느끼느냐예요. 이게 또 되게 다양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 동성애만 느끼는지 이성애만 느끼는지 아니면 동성과 양성 둘 다에게 느끼는지 아무에게도 느끼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로맨틱한 어트랙션을 누구에게 느끼는지 그걸로 이제 성지향성과 로맨틱 지향성을 나뉘게 되는데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성에게 로맨틱한 끌림과 성적 끌림 모두를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헤테로섹슈얼이자 헤테로로맨틱이에요. 근데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로맨틱한 끌림을 느낀다면은 호모로맨틱. 그리고 동성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면 호모섹슈얼.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상의 성별에게 끌림을 느낀다? 그러면 이제 바이. 앞으로는 여기 뒤에다가 섹슈얼인지 로맨틱인지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어떠한 성별에도 끌림을 느끼지 않는다면 A. 그래서 에이섹슈얼, 에이로맨틱일 수 있겠죠? 그리고 성별 관계없이 모두에게 끌린다. 그럼 팬이라고 해서 팬섹슈얼, 팬로맨틱. 그리고 모두는 아니지만 여러 성별의 끌림을 느낀다. 폴리섹슈얼, 폴리로맨틱.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적인 끌림은 이성에게 느끼지만 로맨틱한 끌림은 이성, 동성 둘 다에게 느껴요. 그러면 헤테로섹슈얼, 바이로맨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성에게 로맨틱한 끌림을 느끼지만 성적으로는 어떤 성별에도 끌림이 없다라고 하면은 헤테로 로맨틱 에이섹슈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섹슈얼한 어트랙션을 느끼고 누구한테 로맨틱한 어트랙션을 느끼면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몰랐을 때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이성의 사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섹슈얼 어트랙션과 로맨틱 어트랙션이 나뉘고 보니까 가까워지고 싶은 상대에서는 동성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사귀고 싶다까지는 아니어도 저 친구랑은 정말 약간 좀 특별한 우정 관계이고 싶다.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서 뭐 바이 로맨틱까지는 되지 않을까. 근데 헤테로에 사실 엄청 가깝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테로섹슈얼, 헤테로로맨틱? 굉장히 정통적이고 네, 전형적인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없나요? 저는 없어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진짜 가까웠고 그 친구가 저를 진짜 많이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랑 내가 이성의 감정을 느끼는 건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우정이지 그거를 로맨틱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저도 이것도 좀 궁금한 게 로맨틱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불려지지만 그냥 이거를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우정으로 붙여도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특별한 우정을 갖고 싶어. 평범한 우정보다는 이 사람이랑 정말 절친? 이런 관계를 갖고 싶어 라는 것도 그냥 로맨틱한 거랑 똑같은 거지 단어만 다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맨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저는 헤테로섹슈얼에 헤테로 로맨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호모 로맨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뭐 연애를 하면은 보통
카페를 가고 밥을 먹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동성인 여자 친구들이랑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카페 가고, 카페 갈 거면 좀 예쁜 데 가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성애자기 때문에 이성 남자친구랑 했을 때랑 똑같은 활동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모 로맨틱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젠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이성 친구랑 하는 행동을 동성 친구랑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할 행동들을 동성 친구랑도 하니까 나는 호모섹슈얼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카페를 호모 가거나. 로맨틱. 죄송해요. 호모 로맨틱. 네. 단어 조심해주세요. 네네. 근데 그게 궁금한 게 물론 같은 행동과 같은 거를 할 수는 있어도 같은 거를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같나라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엄연히 생각을 하면 다르죠. 맞아요. 로맨틱 끌림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걸 생각할 때 내가 언제부터 이성애자였지? 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이성애자라고 스스로 알게 되었나? 라고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15살, 17살 때 이때쯤 약간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그런 게 생겼는데 그때 저한테 끌림은 어떤 거냐면 영화에서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나한테 뭔가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날 특별하게 여겨주고 나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생기고 그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데이트하고 손잡고 뭐 뽀뽀도 하게 되고 근데 이런 거가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뽀뽀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게 되면은 뽀뽀도 하고 싶어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 관계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학습되는 건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네. 그래서 왜냐면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뽀뽀라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밥 먹는 걸로만 쓰는 입인데 이 입을 접촉을 하고 그걸로 애정을 나눈다는 행위 자체가 저는 처음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나도 한 번도 가족이랑 이렇게 막 뽀뽀를 하진 않잖아요. 가족하고 이렇게 막 손잡고 이러고 다니긴 해도. 가족하고도 어떻게 입술끼리 뽀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그렇게 접촉을 신체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뭐 뽀뽀나 키스나 뭐 스킨십 경우에 미디어로 인해서 내가 학습된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노이만님이 처음에 말씀 주셨지만 사랑을 하면 도파민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 호르몬인데 키스를 하면 똑같이 도파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키스를 하면서 토할 것 같아, 뭐 하기 싫어 이런 감정이 들진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했다고 가정했을 때 좋다라는 감정이 드니까 그거를 연인 간에 하는 건데 그거를 학습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온 도파민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좋다고 느끼는 거는 좀 한참 뒤였어요. 처음부터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런 로맨틱한 거 보면 다들 뽀뽀하니까 뽀뽀하면 좋은 걸 거야 이렇게 계속 약간 저에게 주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좋아지다고 느낀 거는 좀 나중이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문화권에서는 뽀뽀가 그렇게 로맨틱한 행동이 아니에요. 되게 어떻게 그쵸. 예의 네. 없는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뽀뽀하는 거 자체가. 모르겠어요. 저만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뽀뽀를 어떻게 연애하다가 곧 뽀뽀하겠다. 곧 내가 더 진한 뽀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DNA에 각인된 건 아니잖아요. DNA에서 막 혀를 어떻게 움직여라 이렇게 각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색을 했어요. 뽀뽀하는 방법. 그래서 키스하는 방법 이런 거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때 지식인에서 알파벳을 쓰래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했어요. 알사탕을 먹으면서. 진짜 저는 왜냐면 또 이상하고 어색한데 이게 로맨틱하대 하면 좋대 연인들은 해야 돼 그러면 못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또 저만 고백하는 건가요? 다들 어떻게 DNA 각인됐던 건가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다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됐고 지금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화심리학적으로 모든 게 다 생존하고 연결돼 있다고 과학자들은 증명을 해요. 항상 생물학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고기, 탕수육 이런 거 맛있는 거 몸에 안 좋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되게 쓴 거, 뭐 야채, 뭐 새싹 이런 거는 몸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맛없어서 보통 안 먹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사실은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단 것들 있잖아요. 뭐 단 과일 이런 것들도 과거에 우리가 원시 시대 때 그런 게 구하기 힘드니까 누구보다 빨리 먹어야 되고 누구보다 많이 먹어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DNA 각인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뭐 뽀뽀나 키스나 이런 것도 생존하고 연결돼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DNA에 각인이 되려면 학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네. 때부터 이제 뭐 키스를 하거나 뽀뽀를 하면 도파민이 많이 분출돼서 기분이 좋다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칠판 긁는 소리 이런 거는 정말 들으면 싫잖아요. 막 네일펜 쓱싹쓱싹 하는 소리. 그걸 누가 이거 소리 정말 나쁜 소리야, 이 소리 정말 안 좋은 소리야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닌데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잖아요. DNA 각인됐다고 생물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걸 싫어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시시대 때 살았을 때 그 야생동물들의 습격을 피해야 되는데 네임펜으로 이렇게 슥싹슥싹 하는 소리가 그런 야생동물들의 주파수하고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소리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본능적으로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이제 저희 생존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과거에 이제 인간이란 종이 야생에 있었을 때 각인된 그런 생존 DNA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걸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젠 사회화된 상태에서 좀 바뀌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DNA가 이어지게 하는 번식이 생물체의 제1의 욕구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이 젠더를 보시면은 A 젠더가 있어요. 그래서 A 섹슈얼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어떤 성적인 끌림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DNA의 명령을 되게 거부하는 거죠. 그런 게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자극이라든지 그 관계가. 그런 분들에서 보면은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닌 거죠. 있을 순 있는데.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이제 진화되면서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번식이 되게 중요했고, 번식을 해서 무리를 길러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번식이 최우선 됐던 건데, 지금 현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번식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DNA가 변화하지 않았나. 그래서 에이섹슈얼이라는 성 정체성도 생기고 게이, 레즈비언도 생긴 게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이제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생존하고 그렇게 연관되지 않는다. 그거 말고도 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DNA가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뽀뽀나 키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인간만 하는 행위인가 하는 게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강아지나 뭐 침팬지, 앵무새 등도 뽀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해요. 그쵸.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뽀뽀 같은 행위가 헌신의 증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싸운 후에 화합의 표현으로 그렇게 뽀뽀를 맞아요. 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보노보라는 종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 보노보라는 종은 원숭이 종 맞죠? 그쵸. 네네. 원숭이 종 중 하나인데 그 성적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무리를 결속을 시킨다고 해요. 뽀뽀도 많이 하고 그 성적 관계를 이 보노보 무리의 어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우회적인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사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성적 행위는 그냥 사랑하는 관계의 결속이기도 하지만은 가족이라는 제도 내에서 보면은 가족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적 관계는 또 굉장히 나쁜 섹스라고 일컬어지거든요. 하면 안 되는 가정이란 제도를 깨는 그리고 우리도 흔히 얘기하는 어떤 외도 자녀를 둔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을 피는 거 이거를 법적으로는 처벌을 못하더라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로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노보라는 종은 그걸 그냥 악수하는 거 또는 안부 묻는 거 또는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그런 의사소통 용도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도 않을까. 왜냐면은 또 현대에는 자녀 생산과 상관없는 섹스가 가능해진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의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가 이제 콘돔의 발견인데 그게 이제 번식과 상관없는 섹스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번식과 상관없는 섹스를 한다는 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애를 낳으면은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야. 내 애한테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그만큼 많이 들 거고 내 인생은 없어져. 지금은 내가 너무 일러. 나중에 준비가 돼서 내가 정말 준비가 돼야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지. 피임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이유도 성관계를 할 때 쾌락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쾌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생존과 번식과 연결이 돼서 성관계 때 쾌락을 느끼게끔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보노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 더 말하자면은 인간이 참 특이한 종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다양한 종들은 한 명하고 이렇게 쭉 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종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번식을 위해서 성관계를 하고 번식을 해요. 근데 인간은 왜 한 사람만 이렇게 같이 사나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좀 반대 얘기를 말하자면은 다자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플라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책 국가에서 말한 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자연애가 필수라고 말을 했거든요. 공동체 교육을 되게 플라톤이 주장을 하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자연애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애인지도 모르게 낳게 하는 거고 모든 애가 내 애처럼 돌봐지게 모든 애가 내 애처럼 교육받을 수 있게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다자연애가 되게 안 좋다고 보지만 다자연애가 정말 안 좋은 게 맞나? 다자연애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아니죠. 생물의 종의 특성에 기인해서 맞는 걸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의문점을 던지고 싶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모성애, 부성애는 DNA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본성이다. 근데 만약에 공동체에 그런 마을이 나온다면은 내 새끼에 대한 그런 모성애, 부성애가 강해질 경우에는 남의 새끼를 내 새끼처럼 같이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지금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지금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본값이 아니라 기본값이 그냥 다양한 여자 다양한 남자가 함께 성관계를 맺고 함께 가정을 꾸린다는 거죠. 함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기본값이면은 그게 정말 노멀한 거면은 그게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노멀한 상태에서는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죠? 전 이거 듣고 생각이 났던 책이 어머니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 중국의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서족의 이 화자가 가서 살았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모계 사회라고 해서 할머니, 어머니, 딸로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근데 아버지는 없어요. 왜냐면은 자유 연애를 하고 있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딸이 가게를 잇고 아들은 그냥 살다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이제 가게의 중요한 일에서는 선택을 많이 못하죠. 그 대신에 굉장히 이 남성들이 또 거기서 착취당하거나 이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롭게 삽니다. 애인을 만들고 애인의 집에서 살기도 해요. 또는 아이를 돌보고 싶으면 돌봐도 돼요. 근데 안 돌보고 싶고 그냥 돌아다녀도 제약은 딱히 없어요. 그리고 모든 어떤 노동이라든지 재산의 소유 그리고 이걸 관리는 여성들로 인해서 이어져 나가는 사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모서족의 남성들도 자기 아이가 여러 명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명확히 내 아이인지 내 아이인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아이를 계속 돌봅니다. 모두가 다 돌봐요. 그 사회가. 그래서 이런 사회가 전제된다면은 일부 일처만이 아닌 다른 형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라톤이 말한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지금은 한 가정 꾸리고 내 애가 있으니까 내 애만 집중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 애가 불분명해지면은 다양한 아이가 다 내 애니까 내 한 명한테 쏟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모든 애들한테 쏟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되지 않을까, 이상적인 국가가 건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플라톤이 아마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돌봄에 대한 책임이 먼저 사실 전제되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맞죠. 그렇지 않은 이상 남자는 선택할 수 있는데 여자는 선택하기가 어렵거든요. 내 몸에서 나온 아이고 그 아이는 어떤 절대적인 필요를 몇 년 동안이나 요구하거든요. 인간의 아이는 솔직히 10살 돼도 혼자는 못 살잖아요. 한 20년까지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돌봄에 대한 의무감을 모두가 다 전제할 수 있는 사회라면은 저는 훨씬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떤 일부일처의 대안을 생각할 때는 질투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일부일처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괜찮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것 같나요? 그 사랑이란 게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래서 플라톤 시대의 사랑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투, 소유욕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뭐 인류애적인 사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미 사랑이란 게 이렇게 바뀌어서 좀 불가능할 것 같지만 만약에 또 사랑이란 개념이 다시 바뀐다고 한다면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마크님 가능하세요? 저는 불가능하죠. 마크님 본인의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게 만약에 사랑이란 기본값이 바뀌고 플라톤이 말한 사회가 건설이 된다면은 그거는 이상적인 사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체는.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 그걸 추구하고 진짜로 하는 근데 아까 사람들도 친구분이 있어요. 하셨다고 그래서 다자연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공동체고 다자연애는 실제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공동체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플라톤이 말했던 거고
실제로 다자연애 뭐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고 세 사람이서 같이 연애하고 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많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고 네. 하면은 양다리 뭐 문어발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게 숨기고 이렇게 두 명을 만나면 바람을 피고 양다리인 건데 오픈하고 이렇게 셋이 만나는 거죠. 보통 다자연애가 저희가 말하는 어장관리 이런 거 아닌가요? 달라요. 다른 어장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은 설명해 주세요. 네. 바람을 핀다는 거는 양쪽 사람한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숨기고 만나는 거잖아요. 다자연의 핵심은 숨기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랑도 사귀고 너랑도 사귄다. 세 명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로 셋이서 만나는 거예요. 다자연애 폴리아모리 하는 사람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이 비독점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맞아요, 비독점성이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독점성을 전제한 그 폴리아모리는 폴리아모리가 지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보고 고른다가 아니라 사랑은 절대 독점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은 독점적이지 않고 나도 누군가에게 독점적일 수 없고 누군가도 나에게 독점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여러 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도 허용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비독점성. 사실 질투라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감정인 것 같아요. 질투심은 어떻게 심하신 편인가요? 다들 눈동자가 엄청 흔들리시는데. 근데 안 심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중에? 근데 이거는 질투심은 다 있는 것 같고 그걸 얼마나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냐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는 질투심이 엄청 심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전에 만나던 사람들이랑도 다툼도 있었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옛날에 제가 질투심이 되게 심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내가 질투심이 심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질투심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몰랐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연애를 했을 때는 그 질투심이란 걸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하는 법을 알았고 과거에 이제 내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이 질투심이 이때 나오면 되게 안 좋은 거구나. 이거는 나의 약간 거짓 감정이구나. 그 지레 짐작해서 나 혼자 괜히 불안한 거구나. 이런 걸로 내가 컨트롤 한다면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질투가 때로는 어떤 애정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상대방의 관계를 통제하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막 너 걔 왜 만나? 뭐 거기 남자 있어? 뭐 몇 시까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의 인간관계를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상대의 어떤 사생활까지도 제한을 주려고 하는 순간부터 저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더 어릴 때 연애할 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많이 좋아할수록 그게 생기는 거고 오히려 상대가 나에게 질투하지 않으면 얘가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맞나?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관심 없이 냅두지? 라고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사회적 동물인데 한 사람만 평생 보고 산다는 한 사람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평생 맺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관계들에 있어서 어떻게 소홀해진다든지 제한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둘 다에게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마크님 얘기 듣고 생각이 났는데 연애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린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질투심은 모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한테도 질투심을 느끼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 3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친구는 나를 5밖에 안 생각하네? 하면 또 약간 서운할 때도 있고 근데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는 우정이라는 이름에서는 내비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이게 접목이 되면은 다른 것 같아요. 통제하는 그런 이성의 끈을 바로 놓아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도 연애할 때도 그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제가 그만 만나고 싶다, 이별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은 자기는 그냥 두 말 않고 보내줄 거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더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도 없이 받아들인다고 말을 하냐. 근데 그분은 그게 자기의 배려라고 하더라고요. 너의 의사를 100% 배려하고 그거를 존중하고 싶기 때문에 한번 잡지도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권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평소에 질투심이 없는 분이었나요? 아예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관계 내에서는 질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계를 정리한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100% 나를 존중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그분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스스로 약간 겁먹으셔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진짜 이 관계에 대해서 100%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이 사람을 정말 믿고
이 사람이 나도 믿는 걸 아는 상태라면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별에 대해서 아예 언급할 필요도 없이 너랑 평생 살 거다, 너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제 너랑 만약에 이별을 하면은 난 100% 깔끔하게 끝낼 거다라고 그런 걸 자체를 언급한다는 게 나는 이 관계에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고 이 관계가 난 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근데 되게 쿨하게 보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마카님 굉장히 경험- 상담사 경험담인가요? 같은데요? 경험담이에요, 저는. 왜냐면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20대 초반에 저도 그런 말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정말요? 저는 그냥 제가 되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쿨해 보이겠지.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도 나를 좀 더 쿨한 사람으로 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게 내 자신이 겁먹었고 내 자신이 거기에 확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서운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서운한 얘기라고요, 그거는. 그건 정말 서운한 얘기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되려면은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계속 신뢰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건강한 관계고 서로 간에 뭔가 의심이 생기고 그런 거를 의심을 조금 돌려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랑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생각했던 사랑과 얘기하고 나눈 후에 대한 사랑이 사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걸로 좀 인식이 되고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종족 번식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까 마크님이 말씀하신 거는 연인과 연인 사이에 이제 사랑 때문에 이게 뭐 DNA에 박혀 있다고 하셨고 저는 부모님과의 사랑 아니면 자매나 형제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걸 합쳐보면 결국 도달되는 거는 종족의 어떤 번식에 저는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랑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엄청 로맨틱했었는데 엄청 논리적으로 또 다시 돌아섰네요. 그래서, 네. 젠드님 어떻게? 사랑을 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노이만님이랑 마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생물학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랑? 그런 것도 너무 흥미로웠고 이제 난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사랑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안 해봤구나. 그걸 한 번 더 자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조금 사랑을 여행과 사랑. 들어오시나요? 낭만적으로 오시나요? 사랑을 조금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낭만을 조금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그마한 다짐을 합니다. 최고의 행복이에요. 합법적인 마약입니다. 사랑 전도사.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하고 싶었던 이유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에 말했던 거고 저는 좀 두 가지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까 플라톤 관련해서 좀 더 말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너무 이제 다자연의 쪽만 말했던 것 같은데 플라톤과 반대되는 게 아마 공자가 아닐까 싶어요. 공자는 일단 사랑 쪽에서 그렇게 사랑에 집중해서 말하진 않았는데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주변에서부터 차근차근 실천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를 통솔할 수 있으려면은 먼저 내 가정을 통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인들을 통솔할 수 있어야 되고 통솔한다는 게 내가 군림한다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을 통솔할 수 있어야 되고 점점 더 커져서 그게 국가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마 중국이 실제로 이런 정치 체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공자 측면에서 보면은 다자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꾸리고 있는 가정에서 충실하는 게 먼저가 되고 내 가정에서부터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고 행복해야지 국가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개인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사랑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봤어요. 다니엘 사랑에 관한 소설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막 이야기 잠깐 드렸던 생물학적인 사랑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사랑이 뭘까라는 철학적인 책들도 봤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은 생존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사랑은 정말 특별한 감정이에요. 특별한 감정이고 이거는 다른 종들도 느낄 수 있지만 아마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특별하게 느끼는 종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랑이라는 걸 토대로 영화도 찍고 책도 쓰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랑에 대해서 쓴 책이나 영화 같은 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 사랑이 아 사랑하면 좋아요. 네, 사랑하면 사랑을 좋습니다. 사랑하는 마크님. 네. 정말 특별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말로 감히 언어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마크님의 사랑 설교 정말 마음이 따스해지네요. 네. 2019년 마지막 네. 날에. 난나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랑이라는 거는 일단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상대와 함께 자신과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날 봤을 때 분명히 다르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야말로 제가 사랑을 할 때 제일 좋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상대에 대해서 내가 모를 수도 있다. 다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모르는 여집합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인정하면서도 맞아요. 그 안에 교집합을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좋은 말인 것 그쵸? 같아요. 네. 왜냐면 여집합을 인정 안 하면요 되게 어려워져요. 또 난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고, 이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막 무조건 다 파헤쳐야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또 그거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항상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모른다. 이 사람은 정말 미지의 세계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뭐 저희 가족들도 엄마 아빠만의 인생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저희 가족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아냐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리고 정말 공감했던 게, 사랑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 그냥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통해서 정말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나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저는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와 상대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나의 정체성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지향성에 대해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전에 조목조목 다시 살펴보고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이야말로 이제 내 눈에 색안경처럼 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테니까요. 이 시간 동안 다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오로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또 오늘 마지막 인사는 달달한 노이만님, 네, 노이만님 부탁합니다. 네. 정리해볼까요?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